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 정권 수사 검사 인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4+1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면허정지와 취소 및 벌점 일괄 삭제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와 효력 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결혼정보업체 선우를 운영하는 이훈빈 씨가 결혼미래당 창당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색 정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가상화폐 거래 과세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12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냐는 국회 인사청문회 질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검찰 인사를 할 것인가 라고 재차 물었지만 인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거듭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인사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yes or no 즉답을 피해간 겁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에서 30기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다만 통상적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검사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윤석열 총장 의견은 그냥 패싱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선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등 이른바 윤석열 키즈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주요 보직들을 꿰찼고 중간 간부들도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요직에 전진 배치된 바 있습니다. 대검의 4+1 공수처 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공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며 검찰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질의에 추 후보자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로 국민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과잉 수사나 문개기,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대검의 공개 반박을 그대로 검찰에 적용해 검찰 권한 분산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 1년의 검찰 수사를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의 진앙으로 꼽으며 검찰에 탈퇴 환고를 주문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 구절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현재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는 게 추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일단 2년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안 되겠지만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 또는 무력화하는 건 또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 인사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까지 3번은 남았습니다. 장관이 되면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2020년 신년 특별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 7,822명입니다. 대상자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과 면허정지, 면허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됩니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가운데 아직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운전자는 면허정지 효력의 집행이 철회되고 현재 면허정지 기간 중인 운전자는 잔여기간이 면제됩니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엔 취소 처분이 철회됩니다. 또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결격 기간이 해제돼 바로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해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43,690명입니다. 이번 특별 감면에선 측정 불응을 포함해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자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대형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밖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뺑소니, 난폭, 보복운전 등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별감면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면허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별감면 조치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됩니다. 특별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3이나 일선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은 결혼미래당 얘기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엔 이색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결혼미래당이라는 검색어입니다. 얼핏 보면 바른미래당을 패러디한 건가 싶기도 한 이 결혼미래당은 결혼정보회사 업체 대표 이용진 씨가 창당을 선포한 비례정당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늘부터 결혼미래당 창당 발기인 모집에 나서며 네티즌들의 눈길을 잡아끈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심각한 사회 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성과 청소년, 가정 문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실 맞춤형 정당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출사표입니다. 이를 위해 결혼미래당은 전 국민 결혼정보 서비스 무료 제공, 3천만 원의 결혼 장려금 지원, 신혼부부의 최장 10년 임대 아파트 제공 등의 장밋빛 공약을 내놨습니다. 언뜻 지난 1992년 14대 대선에서 당시 정주영 현대회장이 자신이 창당한 통일국민당 후보로 반값 아파트 공약을 들고 나왔던 게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년 총선에서 350만 표 이상 득표, 비례의석 6석 이상 당선이 결혼미래당 이용진 씨의 목표입니다. 결혼미래당의 등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습니다. 3% 이상의 정당 득표율만 올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면서 특이하고 이색적인 군소 미니정당 창당 바람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뒤 핵무기를 제조해 남북한 핵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이 창당을 앞두고 있고 기본소득제를 전면에 내세운 기본소득당이 창당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눈길을 끄는 허경영 씨는 일찌감치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등록하고 활동 중입니다.
국가 예산을 아껴 20세 이상 국민에게 1년에 1인당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고 대통령이 5천만 모든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 국민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이색 정당들이 내년 총선 포스터에 번호를 부여받고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당을 창당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 조직을 갖추고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려면 한 명당 1,500만 원의 기탁금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에 내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관련해서 누군가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벌써 잽싸게 선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무력화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옆에 붙어가는 놈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절로 떠올려지는 풍경입니다. 여기에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도 창당 준비 작업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비례 후보를 낼 경우 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잘못 인식해 민의와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논란에 결혼미래당, 핵나라당, 국가혁명 배당금당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아무리 정치가 우습고 코미디 같다고 해서 투표도 장난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였습니다. 네,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800억 원대 과세 통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비덴트가 공시한 내용인데요. 빗썸 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803억 원 상당의 세금 부과될 것을 통보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빗썸 코리아가 지금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제 절차 등을 거치면 최종 금액이 변경되거나 또는 납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그러면? 네. 과세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득이 과연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고 누가 납세해야 되느냐, 징수는 누가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이 소득인가? 그다음에 그게 소득이라고 한다면 과표를 잡을 때 과연 소득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래소가 징수 의무자는 맞는가? 이런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듣기에는 어쨌든 양도 차액, 어쨌든 소득이 발생한 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국세청은 이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보고 원천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천 징수한 의무자에게 부과 통보한 것인데 과연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이 소득인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화폐라면 화폐를 거래한 것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달러를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상화폐가 자산 또는 가상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이것의 거래에 따라서 생기는 이득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 입장은 소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건이라서 그런 건지 가상 자산이라고 그런 건지는 이제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소득이 발생했는가 여부도 따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소득이 발생했는가를 따져야 된다는 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소득은 일단 양도차액이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해당 비거주자가 양도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빗썸이 나중에 거래 후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인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만 봐서는 빗썸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를 필요경비를 20% 정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2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가 세율이 되는데 이때 기타 소득은 소득에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돈을 소득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빗썸은 지금 그 부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뜻인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네. 됩니다. 1,0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네. 이득이 100만 원이 남아서 그 네. 1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실제로는 1,100만 원을 출금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소득이니까 100만 원의 필요 경비 빼고 세율을 곱한 금액을 네.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일단 과세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데 1,000만 원을 냈는지 2,000만 원을 냈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100만 원을 인출해 갔는데 네. 그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이 이제 빗썸의 얘기입니다. 국세청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최종 인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뭐 문제다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빗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들한테는 아직 과세가 안 되고 있죠. 네, 아직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네. 과세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간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타 소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형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내 거래자,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들에 네.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거 뭐 그럼 앞으로 이거 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가상화폐가 물건이냐, 네. 증권이냐, 화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폐로 본다면 과세하는 것은 좀 곤란한데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등락이 워낙 커서 네. 꼭 증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하고도 또 다릅니다. 네. 뭔가 표창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이도 안 보이고 네. 그렇다고 물건으로 보자니 유형의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상의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든 그러니까 정책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 네. 그래서 과세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세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 후에 해야 예측 가능성이나 네.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화폐라고 생각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나 네. 또는 그와 관련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과세하는 게 신뢰 보호 등의 문제에 네.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거래하고 사고 파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거에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 마련되기는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